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여인, 시집 온 지 3년째입니다.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할 때도 이 여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벙어리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갈았고 이웃들은 등 뒤에서 저 집 며느리가 수군거렸습니다. 벙어리래. 저 집은 정말이야? 끝났다고 벙어리라니. 저런 며느리를 수군거리지 마세요. 들여놓고 들리겠어요? 어쩌려나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의 입이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굳게 닫혀있던 입에서 처음으로 소리가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나온 그 한마디. 이 한마디가 이 집안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문 밖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단마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 강씨 부인이라는 홀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외아들 성준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분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불쌍하다 할 때도 강씨 부인은 불쌍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삭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것도 혼자 들었고 아픈 것도 혼자 참았습니다. 남자가 할 일이고 여자가 할 일이고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강씨 부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키운 아들 성준이 어느새 25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를 많이 데우지는 못했으나 마음이 따뜻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자랐으니 효심도 깊었습니다. 강씨 부인의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혼사였습니다. 이놈아, 너도 이제 장가를 가야 할 나이다. 내가 눈 감기 전에 며느리 얼굴이나 좀 보자. 성준은 매번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성준이 장에 다녀온다 하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늦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붉어질 무렵에야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준의 뒤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살 남짓. 얼굴은 맑고 고왔으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하기 그지없었고 발에는 신발도 없어 맨발이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떠돌아다닌 사람의 행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루한 행색 속에서도 이 여인에게는 묘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도 등은 꼿꼿했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모습이 어딘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리십시오.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강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장터에서 여인을 데려왔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이게 누구냐? 어디 집 아이냐? 장에 간다더니 사람을 데려왔어. 강씨 부인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 이름이 뭐냐? 여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묻는 게 있다. 이름이 뭐냐고.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 순간 강씨 부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말도 못하는 여자를 데려와! 강씨 부인의 고함이 마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 멀쩡한 처녀가 널렸는데 하필이면 벙어리를 데려온단 말이냐? 이씨 집안 꼴이 뭐가 되겠느냐?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란 말이냐? 성준이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마음이 바른 사람입니다. 장터에서 굶주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로 차며 꺼지라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맞으면서도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 사람을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다고 아내로 삼겠다고? 내 놈이 미쳤구나. 미쳤어. 이 집안이 뭐가 남아도는 집안이냐? 우리가 남 불쌍할 처지냐? 나 혼자 너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찬 판에 말도 못하는 여자까지 먹여 살리란 말이냐? 강씨 부인은 며칠을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성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어머니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던 아들이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사람이 아니면 장가를 가지 않겠습니다. 결국 강씨 부인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들이 평생 총각으로 사는 것보다는 벙어리 며느리라도 있는 게 나을 테니까요. 다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좋다. 대신 내 눈에 차지 않으면 그날로 내보낸다. 알겠느냐? 이렇게 해서 벙어리 여인이 이씨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당연했습니다. 이씨네 아들이 장터에서 벙어리를 주워왔대. 그 집 홀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다더라.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벙어리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마을 사람들이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장에 가면 아낙네들이 강씨 부인을 보고 수군거렸고 우물가에서는 뒷담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이를 악물고 혼자 살림을 꾸려왔는데 아들이 벙어리 며느리를 데려와 동네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은비는 그 모든 눈총을 견뎠습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아낙네들이 피했고 길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은비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말을 못하니 대꾸도 할 수 없었고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성준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당신 이름은 은비라 하겠소. 은혜로 오르네 빛날비.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에서 은비가 보여준 유일한 소통이었습니다. 은비는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이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은비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부엌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안 구석구석 은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장독대를 닦고 마루를 훔치고 뒷마당 텃밭에 잡초까지 하나하나 뽑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처음에만 저러겠지. 며칠이나 가나 보자.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은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강씨 부인이 일부러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에 가보면 은비가 이미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에 나가보면 은비가 아직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2배로 시켜도 은비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원망의 표정 하나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을 못하니까요. 얼굴 표정으로 드러낼 수도 있었겠지만 은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바느질 솜씨였습니다. 어느 날 강씨 부인이 낡아서 버리려던 저고리 하나를 마당에 놓아두었습니다. 해지고 구멍 나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은비가 그 저고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저고리가 깔끔하게 접혀서
강씨 부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낡고 해졌던 저고리가 완전히 새 것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솔기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교하게 수선되어 있었고 소매 끝에는 꽃 모양의 섬세한 자수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자수의 한 땀 한 땀이 어찌나 고운지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강씨 부인은 평생 바느질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삭바느질로 아들을 먹여 살렸으니 솜씨를 알아보는 눈은 있었습니다. 그런 강씨 부인이 봐도 이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했단 말이냐?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저고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저고리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성주는 몰래 보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집 아낙네가 하나 찾아오고 둘 찾아오고 10집이 찾아왔습니다. 이씨네 벙어리 며느리가 바느질을 기막히게 한다더라. 콜레 옷을 맡기는 집, 돌아가신 부모의 수의를 부탁하는 집, 아이 도롯을 의뢰하는 집. 은비의 손에서 나온 옷은 하나같이 사람들의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은비가 노는 자수는 남달랐습니다. 꽃을 수놓으면 진짜 향기가 날 것 같았고 새를 수놓으면 당장이라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산을 수놓으면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했고 물을 수놓으면 출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마을 아낙네 중에 바느질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은비의 자수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사람의 솜씨가 아니야.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운 거야? 하지만 은비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배워서 되는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랜 세월 제대로 배운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바느질 삭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쌀 한 돼, 두 되었던 것이 점점 늘었습니다. 어느 날은 콩 한 마리 들어왔고 어느 날은 포목 한 필이 들어왔습니다. 이씨 집안의 살림이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집이 이제는 반찬도 넉넉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벙어리 며느리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씨네 며느리 솜씨가 장안에서 제일이라더라 하고 감탄했습니다. 바느질을 맡기려는 줄이 대문 앞까지 늘어서는 날도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벙어리 며느리가 못마땅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 며느리 덕분에 살림이 나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끔 은비가 수놓은 자수를 들여다보면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참 곱다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강씨 부인은 그 말을 삼켰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내쫓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은비가 혼자 방에서 소리 없이 우는 것을 성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흘리되 소리를 낼 수 없는 서러움. 성준은 그저 은비의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집 온 지 2해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고생해온 몸이 결국 버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이 불처럼 뜨거워지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준이 백방으로 약을 구하러 뛰어다녔지만 돈도 넉넉하지 않았고 마을에는 변변한 의원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의원이 읍내에 있었는데 왕복 하루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성준이 읍내를 오가며 약을 구해왔지만 약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씨네 홀어머니가 이번에는 힘들겠어. 벙어리 며느리밖에 없으니 누가 제대로 간호를 하겠나. 그 집 아들이 하루 종일 약 구하러 다니느라 집에 없는데 벙어리가 무슨 수로 시어머니를 살리겠어. 사람들은 이씨네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비가 나섰습니다. 은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리고 줄을 쓰고 이불을 갈고 땀을 닦았습니다. 새벽에는 뒷산에 올라 약초를 캤고 낮에는 시어머니의 이불을 삶아 널었습니다. 굳어가는 시어머니의 다리를 밤새 주물러 풀어드렸습니다. 잠은 방문턱에 걸터 앉아 쪽잠으로 때웠습니다. 한밤중에 강씨 부인이 열이 치솟아 헛소리를 하며 몸부림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은비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 시어머니의 이마와 목덜미를 밤새 쉬지 않고 닦았습니다. 성준이 교대하겠다고 했으나 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은비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았고 볼은 쑥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비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비는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 곁에 앉아 바느질을 한 것입니다. 병구안을 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느질 삭스로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희미한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새 바늘을 움직이는 며느리의 모습을 강씨 부인은 열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보았습니다. 눈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보름이 지나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겨우 죽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2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씨 부인이 일어나 처음 한 일은 마당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은 깨끗했습니다. 장독대도 말끔했고 빨래도 걸려 있었고 텃밭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2달이나 누워 있었는데 집안 어디 하나 흐트러진 곳이 없었습니다. 벽에 금이 갔던 곳은 새로 흙을 발랐고 대문 앞에 쌓여있던 낙엽도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낸 것입니다. 병수발을 하면서 바느질 삭벌이를 하면서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한 것입니다. 강씨 부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비가 새벽부터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그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은비의 손에 멈추었습니다. 손가락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바느질과 빨래와 간호로 망가진 손이었습니다. 불과 20살 남짓인 여인의 손이 40 넘은 아낙네의 손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이 손으로 밤새 바늘을 잡고 이 손으로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고 이 손으로 빨래를 빨고 밥을 지은 것입니다. 강씨 부인의 입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그 어떤 말이라도. 하지만 이 고집센 시어머니는 끝내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강씨 부인의 눈가가 부러졌지만 은비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은비는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일까요? 왜 양반집에서나 볼 수 있는 솜씨가 이 여인의 손에서 나오는 걸까요? 은비의 바느질 솜씨가 읍내까지 알려지면서 큰 포목점 주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포목점 주인은 전국 각지의 비단과 자수를 다루는 사람이었으니 좋은 솜씨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은비가 수놓은 비단 보자기를 건네받아 펼쳐보던 포목점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보자기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법은 혹시 이것을 누가 한 겁니까? 성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 것이요. 포목점 주인이 급히 은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두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박씨 대가씨가 아니요? 은비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포목점 주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10여 년 전
여기서 30리쯤 떨어진 곳에 박씨라는 양반가가 있었소. 대대로 비단 장사와 자수로 이름이 높은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의 외동딸이 자수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소. 5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웠는데 10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어른의 솜씨를 훌쩍 넘었다 하오. 그런데 그 집안에 큰 불이 났소. 한밤중에 난 불이 집 전체를 삼켜버렸소. 부모는 둘 다 그 불에 목숨을 잃었고 딸만 겨우 살아남았다 하오. 그런데 그 뒤로 그 아이가 말을 잃었다고 들었소. 눈앞에서 부모가 다 죽는 것을 보고 받은 충격이 너무 컸던 거지요. 그 뒤로는 소식을 알 수 없었는데 포목점 주인이 비단 보자기의 자수를 가리켰습니다. 이 꽃집 끝을 3번 겹쳐 놓는 수법을 보시오. 이것은 박씨 집안에서만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비법이오.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오. 틀림없소. 성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양반가의 외동딸. 불의 부모를 잃고 충격으로 말을 잃은 아이. 10년 넘게 장터를 떠돌다가 아들을 만나 이 집에 들어온 것. 시어머니에게 벙어리라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3년을 묵묵히 살아온 것. 그날 밤 강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앉았다가 또 눕기를 반복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집 온 첫날 맨발로 서 있던 모습. 새벽부터 마당을 쓸던 모습.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던 모습. 자기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키던 모습. 그리고 밤마다 혼자 소리 없이 울던 모습. 성준에게 전해 들은 그 이야기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불의 부모를 잃은 10살짜리 아이. 그 아이가 눈앞에서 타오르는 집을 바라보며 엄마, 아빠를 부르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공포와 슬픔이 목을 틀어막아 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10년을 혼자 떠돌았을 것입니다. 강씨 부인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자기도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억척같이 살았지만 적어도 말은 할 수 있었습니다. 서러울 때 울 수는 있었습니다. 은비는 그것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강씨 부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은비야, 밥 먹자.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전에는 늘 야 아니면 너였는데 처음으로 은비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 것입니다. 은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눈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은비가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강씨 부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따뜻한 숭늉한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목이나 축여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은비는 그 숭늉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발이 따뜻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시집 온 뒤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첫 번째 온기였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 은비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강씨 부인이 옆에 와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빨래를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은비가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지만 강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둘은 말 한마디 없이 나란히 앉아 빨래를 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말이 없기에 더 많은 것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본 이웃집 안악이 눈을 비볐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시집 온 지 꼭 3년이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씨 부인이 은비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둘이 마주 앉자 강씨 부인이 오래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날뛰날근 저고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빛이 바래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지만 소중하게 보관해온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고리에서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옷장 속에서만 나는 그런 냄새. 이것이 뭔지 아느냐? 은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집 올 때 우리 어머니가 밤새 앉아서 한 땀 한 땀 손수 지어주신 저고리다. 25년도 더 되었지. 시집가는 딸한테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어. 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많이 구박받았다. 밤마다 이 저고리를 꺼내 안고 울었어. 우리 어머니 생각에. 어머니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사겼다. 그때 내가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는지. 시어머니가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야. 은비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씨 부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말을 못하는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서러웠을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을 내가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지. 부모를 불에 잃고 10년을 떠돌다가 이 낯선 집에 온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나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강씨 부인이 은비의 갈라진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20살 같지 않은 그 손을. 내가 아팠을 때 밤새 곁을 지킨 것도 너였고 이 집안 살림을 일으킨 것도 너였다. 내가 촛불 하나에 밤새 바느질해서 번 돈으로 내 약을 지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그런데 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못했어.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먹을 것이 없어 굶었을 때도, 온갖 수모를 당했을 때도 울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난생처음 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는 못 되겠지만 강씨 부인이 은비를 안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두 팔로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다. 말 안 해도 된다. 말 안 해도 다 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촛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비의 입이 열렸습니다. 3년간 굳게 닫혀 있던 입에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숨소리인지 말소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니. 강씨 부인의 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비가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3년이었습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침묵을 깨고 나온 첫 번째 말이 어머니였습니다. 원망도 아니었고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였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씨 부인이 은비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어머니, 여기 있다. 두 여인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만으로. 세상의 말보다 따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성준이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리를 죽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터에서 쓰러진 여인을 업고 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맞아도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던 그 여인이 지금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괜찮습니다. 가을바람이 마당의 감나무를 흔들었고 달이 환하게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은비가 말을 잃은 것은 10살 때였습니다. 타오르는 불 속에서 부모님이 사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본 그 밤이었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려 했을 것입니다. 아빠 하고 소리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공포와 슬픔이 목을 틀어막아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충격이 이 여인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10년. 배고파도 말을 못하고, 아파도 말을 못하고, 무서워도 말을 못하고, 외로워도 말을 못하는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그 닫힌 입을 다시 연 것은 화려한 말도 아니었고, 대단한 약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한마디였습니다. 괜찮다. 말을 못해도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괜찮다고. 누군가 처음으로 그 말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비싼 선물도 아니고 화려한 칭찬도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면 됩니다. 괜찮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남과 달라도, 있는 그대로의 내가 괜찮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닫혔던 입을 열고,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무너졌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은비는 그 뒤로 천천히 말을 되찾아 갔습니다. 한꺼번에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한 마디, 두 마디,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변하지 않았다 합니다. 하지만 한마디만큼은 매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 진지 드세요. 저녁이면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강씨 부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등을 돌려 눈물을 훔쳤다 합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이 여인이 며느리의 그 짧은 한마디에는 매번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합니다. 훗날 은비는 읍내에서 이름난 자수장인이 되었고 강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를 마을 어디서든 자랑하고 다녔다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하고 이야기를 꺼내면 멈출 줄을 몰랐다 합니다. 이것이 경상도 어느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벙어리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말보다 깊은 것이 있습니다. 화려한 말 1000마디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말 못하고 참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괜찮다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야단마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스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